근데 학종을 지원할 수가 없든지 또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종이 최저가 있지만 타 대학은 학종이 최저 거의 없잖아요. 최저가 없다면 그야말로 그냥 무기업입니다. 지원이 너무 많고 비중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시가 마냥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어는 근소한 차이다. 수시나 정시다. 그냥 수학은 분명히 정시가 좀 어렵다. 그러나 국어로서 많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영어는 1등으로 동일하다. 탐구는 수시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지만 정시 2개 과목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점수는 비슷하더라. 그 다음에 자 수시에서 내가 만약 영어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최저 달성이 있어요. 국어, 수학, 물리 중 1등급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물리 1등급 만점이에요. 국어 1등급은 84점, 6점을 해요. 그 다음에 수학에 1등급 하려면 92점. 그래서 이 수시 모집에는 영어가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번 영어 경쟁을 위해서 영어가 한 등급에서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제법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물론 제 여러분 이제 다 정시지만 고3 학생들 수시할 것인가 정시할 것인가 고민했을 때 저는 만약 수시만 하기 위해서 과탐도 하나만 한다. 근데 만약 안 돼버리면 그냥 정시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 아예 공부를 안 돼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수시에만 너무 올인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수시와 정시의 선택하는 거 있습니다. 학종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그러나 최저 등급이 없는 상위권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합격의 기준이 모호하여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 상위 대학의 논술 전형 또는 일부 대학의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에 내가 하기 위해서 최저 달성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최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번 되기 때문에 하나 내지 또는 2개 과목 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한시 했는데 만약 논술이나 교과 이런 데서 만약 떨어지면은 정시에서는 아예 지원할 수가 없는 큰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위에서 난 몇몇 과목만 공부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시도 고려해서 모든 과목을 전략적 구성함으로써 올해같은 불수능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들어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표준편차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표준편차라는 것은 그 학생들, 그러니까 국어 영역을 진 모든 학생들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평균 점수하고.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편차는 이제 국어 영역을 진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그다음 질문 없습니까? 아까 이제 고땡땡, 박땡땡 이 친구 올해 친구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친 학생 좀 라이브하게 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시 모집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고 또 올해 저하고 이런 실채점 환상까지 이런 거 하면서 자주 알아볼 겁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 말할 필요 없겠죠? 네, 그거겠죠? 우리 학원에서 제일 멋있는 저 선생님은 제일 이쁜 선생님이고요. 제일 멋있는 제일 젊은 국어 선생님 모시고 국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박수로 환영해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을 맡게 되는 그런 지겹죠. 시간이 이게 지겨울 시간이 사람 집중력이 40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자, 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느냐. 앞으로 뭐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설명을 또 컨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할 거니까.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이제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국어 영역이 어떤 건지 사실 이 1번 파트는 학부모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대상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올해 수능 국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시기별로,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를 저희가 짜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하고 이제 국어과 자료 이거 자랑 좀 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영역 뭐 다 아시죠? 화상문, 문학, 문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국어 영역을 왜 치는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가서 여러분이 이제 전공 서적을 많이 읽게 돼요. 전공 서적 말고 이제 교양서도 많이 읽게 되는데 그런 이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국어 영역을 치게 됩니다. 총 80분 동안 45문항을 보게 되고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올해 국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물론 여기 있는 세 분은 다 시험을 쳐 보셨죠? 안 친 분은 없을 거예요. 자, 한 분만 골라서 혹시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이 김민재. 민재 친구 어땠어요? 국어 딱 처음 쳤을 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이번 수능. 이번 수능. 이번 수능 안 봤네. 이번 수능 안 보셨어요? 네. 오케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지금? 뭐 이런 경우 좀 소수예요. 처음 잘 친 줄 알았는데 망했더라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30분 정도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또 난 못 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등급이나 점수를 좀 잘 났다라고 얘기한 친구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1, 2등급은 뭐 비슷하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시체말로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수학 잘하는 학생도 힘들어했고 시험 수학 치면서도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다른 건데 역대 1994년 이후로 나왔던 수능 국어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6월, 9월에 앞에 이제 설명을 했죠. 난도 조금 낮았었어요. 특히 6월만 해도 그렇게 조금 쉬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9월에는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워가지고 점수대가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높았습니다. 된 것이. 그런데 갑자기 수능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7년 수능부터 2017년 수능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국어 영역에서 주로 이제 난도 포인트를 독서에 뒀습니다. 즉 비문학에 뒀죠. 비문학에 뒀었는데 작년 6월 평가원부터 화작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화법 작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독서가 쉬웠는데 문학이 어려워지는 그렇게 해서 수능에서는 다 어려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출제 기조를 냈죠. 되게 다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화작을 풀다가 작문 풀다가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31번 문제 여러분 뭐 풀어보신 친구도 있고 안 풀어보신 친구도 있는데 이게 과학 문제인지 뭐 국어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저희 입시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출로는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이게 뭐 기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기출만 보고 31번 문제 같은 그런 고난도 핵 문항들을 어떻게 풀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욕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현관이 고난도 문항은 출제를 지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4강까지 발표를 했죠. 얼마 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앞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좋은 필요는 없지만 쉽게 원점수로만 볼게요. 여러분도 많은데 그 원점수니까 원점수 작년에 1등 컷이 94점이었습니다. 올해는 84점이었죠. 훨씬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표점이 되게 많이 뛰었어요. 표점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능 국어영역 오답률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2018년 즉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이 29번 문항인데 74%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60% 그리고 50%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이걸 오답률 한번 볼게요. 31번은 81.3%예요. 즉 맞춘 학생이 20%가 안 된다는 뜻인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문항수가 5개죠. 그러니까 뭘 찍어도 한 문항당 20%가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31번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찍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60%, 60%대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문항수가 많죠. 다 어려운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총 그 뭐라고 하죠? 이게 글자 수, 그거 영역에 나왔던 모든 글자 수를 다 합쳐봤을 때 올해 한 2,000자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읽어야 되는 글자 수 자체가 훨씬 더 많아졌고 문항도 어려워졌고요. 너무 어렵게 내고 작정하고 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020년도는 그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되게 무책임한 얘기를 적어놨죠. 불분명해 보인다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요즘에는 평가원도 어느 일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해 워낙 이렇게 입시 변수라든지 국민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요구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때 막 임시 방편식으로 이렇게 입시를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6월 9월 모평을 친다는 거는 6월 9월 모평을 대상으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알려주기 위한 또 일정 부분 기능을 하는데 이번에 국어 영역은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초고난도 문항, 아까 31번 같은 그런 문항은 출제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렵게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수능 국어 어려워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과학기술, 경제 이런 영역이 계속 어려워지고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방점을 찍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들이 과학기술, 경제 이런 이과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이렇게 국어 영역을 내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은 뭐 비슷해요. 기조가 예전이랑 비슷해서 뭐 기본적인 지식을 암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비슷할 거지만 그래도 문법은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가중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년 후에 새로 이제 개편되는 그 개편안에 보면 문법이 선택 과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조회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 이제 2019년 수능에서는 유치원의 출생기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작품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2018년에도 또 이육사 시인의 강 건너간 노래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작품들, 여러분들이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2020년에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계,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용어를 쓰면 연계빨로 공부하는데 그게 안 먹히는 작품들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감상 능력이나 공부법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마 앞으로 이제 설명할 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계속 정말 내가 접동새처럼 얘기할 겁니다. 국어 영역이라는 거는 훈련식에 기반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뭐 지문을 외운다거나 많이 푼다거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자기 수준에 맞는 부분들을 장기간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공부 안 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점수가 오릅니다. 그리고 국어라는 게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점수 향상이 더뎌요. 굉장히 더디고 자기가 이걸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항상 조금 혼란이 오거나 중간에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계속 또 컨설팅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당연히 그런 점검을 받아봐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면서 당연히 보완책도 마련은 해야겠죠. 자, 그리고 4에서 9등급 학생과 1, 2등급 학생의 학습 스케줄을 제가 짜봤는데 선생님 3등급에서 9등급은 너무 격차 큰 거 아닙니까? 격차 너무 커요. 격차 너무 큰데 공부 방법,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학생들 중2 포함해서 하이픈까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자, 2월에 보통 재수생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2월을 기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2월을 기점으로. 2, 3월에는 인강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인강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 및 어휘 이렇게 적어놨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전 어휘든 현대 어휘든 어휘가 약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이때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 가면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크게 없어요. 올해 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한 6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여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문법을 좀 공부를 하라고 인강을 듣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법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외우고 10월달까지 가더라고요. 10월달까지. 아마 수능에서도 문법 문제 다 맞추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문법은 빨리 좀 잡을 필요가 있고 빨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유명해서 학교 초반에 아예 그냥 나는 문법 다 맞춘다 이런 생각 갖고 덤벼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강 들으시면서 앞으로 이제 기출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문학, 비문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지 잘 뼈대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보통 제가 이제 4월에서 7월, 그러니까 4, 5, 6, 7,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기출을 좀 풀려고 해요. 물론 기출이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기출을 다 제대로 풀어본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학습을 조금 해야 되고요. 밑에 반회차 모의고사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2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2년 정도 좀 공부시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게 공부를 해본 습관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회차, 그러니까 한 회분 통째로 되어 있는 기출을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서 반회차부터 이렇게 모의고사 공부를 기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8월쯤 되면 한 7, 8월 정도 되면 이제 수능특강 이런 수능 완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봐야 되냐? 뭐 안 봐도 잘하는 학생들은 잘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려워요.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이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다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8월에는 문학에만 주력해서 수특과 수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의고사도 풀면서 물론 앞에 있는 것들도 이제 필요시에 따라 같이 적용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뭐 강의 좀 필요한 거 있다 싶으면은 듣고요. 기출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이라 말할 수 있는 1, 2등급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 3월에 시작점 분석, 보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인강도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 학생들은 대부분 문법이라든지 어휘는 크게 손을 댈 필요 없이 이렇게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뺐고요. 4월, 7월에는 아까 비슷하게 기출 문제를 반복 학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때부터. 네. 아까 전에 잠시 나왔던 고모 학생, 네. 수학,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네. 뭐 영어 2등급, 한국 2등급, 되게 똑똑한 친구기도 한데 그 친구 엄청 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우리 학원에서 한창 이렇게 모의고사 있었을 때 거의 매주 2번씩 국어 모의고사를 쳐서 한 4개월 정도를 거의 안 빠지고 예비군 한 번 갔다 온 것 빼고는 안 빠지고 꾸준하게 했어요. 한 횟수로 치면 한 5, 60개 정도 풀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예, 갑자기 어느 순간 성적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권은 처음부터 아예 실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는 수적 수학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학생들은 작가의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소고난도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이감 여러분 기본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험 혹은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뭐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제 풀면서 시간 단축과 고난도 모의고사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자랑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컨설팅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컨설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질답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내세우고 싶은 부분이 바로 자료 연결인데, 저희 학원에 콘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까지는 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화작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일반 사설 모의고사에서 화작문만 제가 뽑아서 한 10개 정도를 만드는 게 화작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총 제가 시즌 5까지 만들어 놨는데 세트로 따지면 한 50세트 정도 되니까 화작문 대비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시간 줄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어 기초 어휘는 1000개 내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가 많이 약한 학생들은 다 봐야 되겠지만 그거 아닌 학생들은 자기가 조금 잘 모르는 생소한 어휘들만 모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건 보통 한 2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전 시간 어휘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EBS, 그 다음 기출 공부 이렇게 방법, 당연히 이렇게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려도 금방 까먹고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자료 제가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모의고사 부분인데, 이 모의고사가 이제 되게 다양합니다. 중로, 뭐 대성, 이투스, 비상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매달 한 3회 내지 4회 정도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누적해온 자료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큰올리 모의고사, 대종 모의고사, 뭐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뭐 이육종 모의고사, 뭐 정말 다양하게 고급 모의고사도 제가 많이 누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시험 쳐도 좋고요. 혹은 필요한 경우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문의를 하면은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사업은 1대1 그거 시험입니다. 학습적인 거. 1대1은 국어 시험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은
얼마든지